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젠슨 황이 삼성 부스까지 직접 찾아간 장면, 이게 정말 HBM사 칩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이 좋은 메모리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아니에요. 표면만 보면 삼성의 반격입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벗기면 이건 엔비디아가 다음 AI 시대의 공급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왜 1년 전에는 품질 테스트 문턱에서 밀렸다는 말까지 들었던 삼성이 지금은 엔비디아가 공개 무대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회사가 됐을까요? 그리고 왜 젠슨 황은 굳이 다른 경쟁사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꺼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HBM사는 칩 이름이지만 이 판에서 진짜 팔리는 건 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2024년으로 돌아가 보죠. 당시 AI 반도체 시장의 왕자는 이미 엔비디아가 쥐고 있었습니다. GPU는 없어서 못 팔렸고,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후보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런데 업계의 보도와 시장의 해석을 보면 그때 삼성은 기대했던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HBM3이 품질 테스트를 둘러싸고 통과하지 못했다,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말들이 나왔고, 그 빈자리를 SK하이닉스가 먼저 채웠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메모리의 상징이었던 삼성이 세계 최대 AI 기업의 선택지에서 밀려났다는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장면이 왜 컸냐? 삼성은 그냥 반도체 회사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메모리 하면 삼성이라는 공식이 거의 30년 동안 밝혀 있었어요. 그런데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전쟁에서 삼성의 이름이 뒤로 밀린다? 주식창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장면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삼성이 표준을 만들고 남들이 따라왔는데 이제는 삼성이 엔비디아 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림이 나온 겁니다. 썸네일 만들기 좋아하는 채널들 입장에서는 거의 잔칫날이었죠. 삼성 위기, 삼성 몰락, SK하이닉스 독주, 자극적인 글씨, 빨간색으로 밝기 딱 좋은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단순한 기술 실패로만 봤습니다. 삼성이 HBM을 못 만들었구나, SK하이닉스가 더 잘했구나.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중요한 걸 놓칩니다. 2024년에 삼성은 단순히 한 제품에서 밀린 게 아니라 AI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맞닥뜨린 겁니다. 과거의 메모리 경쟁은 얼마나 싸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찍어내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서버의 HBM은 다릅니다. 이건 속도, 전력, 발열, 패키징, 고객 맞춤, 설계, 납기까지 한꺼번에 맞춰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25년 1분기 삼성은 30년 넘게 지켜온 D램 세계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줬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숫자 이상의 사건입니다. 메모리는 삼성이라는 오래된 문장이 분기 실적표 한 장에서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잔인합니다. 어제까지 왕이라고 불렀던 회사도 오늘 숫자가 밀리면 바로 늙은 왕 취급을 합니다. 역시 대기업은 느리다. 삼성은 AI 시대를 놓쳤다. 이제 메모리 왕자는 바뀌었다.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정말 끝난 회사라면 왜 그 직후에 전혀 다른 장면이 나왔을까요? 같은 시기, 화면 밖에서는 정반대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연구개발비만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고 시설 투자까지 합치면 약 90조 원에 달하는 판돈이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삼성 끝났다는 제목이 돌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하루 단위로 중견기업 1년 매출급 돈이 연구실과 공정에 녹아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밖에서는 그 장례식 분위기였는데 안에서는 공장 증설 회의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면 헛발질이 아니라 침묵 속의 재배치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장면이 바뀝니다.
삼성은 HBM사의 세계 최초 양산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밀렸다는 이미지가 남아있던 회사가 차세대 메모리에서는 오히려 가장 앞선 양산 타이틀을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삼성이 돈을 많이 써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만 맞습니다. 돈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떤 구조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HBM사는 그냥 빠른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서버가 막히는 지점을 정확히 찌르는 부품입니다. 쉽게 말해보죠. 엔비디아 GPU는 엄청나게 강력한 펌프입니다.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계산해서 다시 내보내는 힘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펌프가 아무리 강해도 연결된 파이프가 좁으면 물은 조금밖에 못 나옵니다. G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제때 못 가져오면 그 비싼 GPU는 헛돌게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비싼 장비가 놀고 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수천억, 수조 원짜리 설비가 병목 하나 때문에 제 성능을 못 내는 겁니다. 에너노치 BM은 이 병목을 풀기 위해 나온 구조입니다. 일반 D램이 옆으로 펼쳐진 단층 상가라면 HBM은 위로 쌓은 고층 빌딩입니다. 여러 장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고 그 사이를 실리콘 관통 전구, 그러니까 TSV라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연결합니다. 계단으로 물건 나르는 게 아니라 빌딩 한가운데 엘리베이터를 뚫어놓고 여러 층이 동시에 물건을 주고받는 구조예요. 이러면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넓어집니다. 파이프가 굵어지는 겁니다. AI 시대에 와서 HBM이 갑자기 왕관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HBM사는 그 빌딩을 한 단계 더 밀어붙인 겁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삼성 HBM사는 동작 속도 11.7Gbps 표준 기준보다 약 46% 빠른 수준으로 설명됩니다. 내부 테스트에서는 최대 13Gbps까지 언급됩니다. 대역폭은 한 스택당 초당 3.3TB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숫자가 너무 크니까 감이 안 오죠. 블루레이 영화 한 편을 25GB로 잡으면 1초에 수백 편 분량을 옮기는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GPU가 데이터 좀 달라고 할 때 예전처럼 컵으로 떠주는 게 아니라 소방호스로 쏟아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속도만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요금입니다. 서버가 수만 대, 수십만 대 돌아가면 전력비는 그냥 비용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됩니다. HBM사는 TSV 구동 전압을 낮춰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설명됩니다. 같은 일을 더 적은 에너지로 처리한다는 건 성능 개선이 아니라 운영비 절감입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월말 고지서에 바로 찍히는 숫자예요. 멋진 벤치마크보다 무서운 게 전기 요금입니다. 벤치마크는 발표장에서 박수 받지만 전기 요금은 CFO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발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칩이 뜨거워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 위험이 커지고 냉각비가 올라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컴퓨터실이 아니라 사실상 거대한 에어컨 공장입니다. 서버를 돌리기 위해 전기를 쓰고 그 서버가 만든 열을 식히기 위해 또 전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발열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칩이 덜 뜨겁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각 인프라, 전력 계약, 데이터 센터 부지, 전체 운영비가 같이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속도와 대역 폭은 광고 문구처럼 화려하지만 전압과 발열은 회계 장부에 찍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좋다, HBM사가 중요한 건 알겠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잘하고 마이크론도 따라오면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HBM사의 핵심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특히 HBM사는 메모리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위에는 D램을 쌓아야 하고 밑에는 베이스 다이라는 논리 회로가 필요합니다. 이 베이스 다이는 고도화된 파운드리 공정과 맞물립니다. 다시 말해 HBM사는 메모리 회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파운드리 회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특이한 위치가 나옵니다. 삼성은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 두 공장이 다 있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강력한 위치를 잡았지만 자체 대형 파운드리 구조가 없습니다. 마이크론도 메모리 회사입니다. TSMC는 세계 최고 파운드리지만 자체 메모리 회사가 아닙니다. 인텔은 파운드리를 키우려 하지만 HBM의 주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판에서 삼성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독특한 조합을 가진 회사라는 뜻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쥐고 있는 구조, 이게 HBM사에서 갑자기 무기가 된 겁니다. 식당으로 비유해 보죠. 어떤 식당은 요리는 잘하지만 재료는 옆집에서 받아옵니다. 재료 규격을 바꾸려면 전화를 하고 샘플을 받고 다시 조정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어떤 식당은 주방과 농장과 창고가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재료를 바꾸고 점심에 조리법을 바꾸고 저녁에 메뉴를 내볼 수 있습니다. 칩 개발도 비슷합니다. 디램 설계를 조금 바꾸면 베이스 다이도 같이 바꿔야 하고 패키징 조건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두 팀이 다른 회사에 있으면 협의가 시간이 됩니다. 한 회사 안에 있으면 복도만 건너가면 됩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속도 격차가 됩니다. 물론 한 지붕이라고 자동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 지붕 아래에 있는 공장들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파운드리 공정이 받쳐주지 못하면 통합구조는 간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HBM사에서 삼성의 반격은 우리가 메모리도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메모리와 로직을 한 묶음으로 튜닝할 수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칩의 설계도만 바뀐 게 아니라 회사의 설계도가 무기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제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고객의 전체 시스템에 맞춰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젠슨 황이 정말 HBM사 하나 때문에 삼성 부스를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그가 원한 건 칩 하나가 아니라 한 바구니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준비하는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을 보면 이게 보입니다. 이 플랫폼은 GPU 하나만 던져놓는 구조가 아닙니다. 루빈 GPU, 베라 CPU, 서버용 저장 장치, 그리고 그 주변에 붙는 초고속 메모리와 스토리지가 하나의 패키지처럼 움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부품 하나만 잘 꽂는다고 돌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체 구성이 맞물려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의 카드가 나옵니다. GPU 옆에는 HBM사, CPU 옆에는 서버용 메모리 모듈, 저장 장치 자리에는 고속 SSD.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삼성은 이 세 자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설명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 회사에서 부품을 나눠받으면 하나가 늦어질 때 전체 시스템이 늦어집니다. 메모리는 왔는데 SSD가 늦고 SSD는 왔는데 CPU 쪽 모듈이 튜닝이 안 맞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갈라집니다. 수만 대 서버를 까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지연은 그냥 불편함이 아닙니다. 돈이 불타는 소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집에서 컴퓨터 한 대 조립할 때도 부품 궁합이 안 맞으면 사람 미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고객들은 서버를 한두 대 사는 게 아닙니다. 수천 대, 수만 대, 많게는 수십만 대 단위로 깝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부품 가격 몇 %보다 납기, 호환성, 책임 소재가 더 무서워집니다. 고기 따로, 채소 따로, 양념 따로 사다가 하나만 늦어도 식당 문을 못 여는 것과 비슷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결국 밥집하고 닮은 데가 있어요. 메뉴가 거창해서 그렇지 재료 안 오면 장사 못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 이름을 공개적으로 꺼낸 장면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부품사를 공개적으로 띄우는 일이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가격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공급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도 공개 무대에서 삼성의 이름이 나왔다는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 다음 플랫폼의 중요한 축이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과 고객사와 경쟁사에게 동시에 던진 겁니다. 1년 전에는 삼성이 엔비디아 문 앞에서 명함을 내밀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가 삼성 쪽으로 발걸음을 돌린 그림이 된 겁니다. 여기서 삼성도 얻는 게 큽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에
HBM사만 들어가는 것과 HBM사와 서버 메모리와 SSD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한번 시스템 설계가 맞물리면 쉽게 갈아타기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걸 락인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제품에 묶이는 구조죠. 나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공급망에서는 이게 힘입니다. GPU 옆 메모리, CPU 옆 모듈, 스토리지까지 납기와 설계가 엮이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는 비용이 부품값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토털 솔루션이라는 말이 광고처럼 들리지만 여기서는 진짜 무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은 끝났을까요? 삼성은 이겼고 SK 하이닉스는 밀렸고 마이크론은 구경만 하면 될까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분석이 아니라 응원가입니다.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HBM사 시장 전망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큰 점유율을 갖고 삼성과 마이크론이 뒤따르는 구도로 설명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전 세대 HBM 사미에서 이미 엔비디아와 강한 공급 관계를 쌓았습니다. 고객 신뢰는 발표 자료 한 장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양산 타이틀은 출발선이고 시장 점유율은 결승선입니다.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삼성이 먼저 양산했다고 해서 고객들이 다음날 전부 삼성으로 갈아타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보수적입니다. 한번 검증된 공급선은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AI 서버처럼 비싼 장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성능이 좋아 보여도 장기 안정성, 수율, 납기, 실제 대량 공급 능력을 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 신뢰를 쌓아왔고 삼성은 이제 그 신뢰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반격은 성공했지만 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마이크론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점유율 숫자만 보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입니다. 이게 요즘 반도체판에서는 단순한 국적 정보가 아닙니다. 미국은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수출 통제, 공급망 안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안전한 공급망을 말할 때 미국 기업에게 정치적 공간이 생깁니다. 기술만의 싸움이 아니라 정책과 보조금과 안보 논리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에서 앞서도 정치의 바람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이제 연구실 안의 싸움만은 아니란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 경제의 위치가 보입니다. 과거 한국 메모리는 많이 찍고 잘 팔면 됐습니다. 스마트폰, PC, 서버 수요가 늘면 D램과 낸드가 팔렸고 가격 사이클에 따라 웃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HBM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범용 부품이라기보다 AI 인프라의 병목을 쥔 부품입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HBM이 부족하면 AI 서버가 제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메모리는 이제 단순 수출품이 아니라 글로벌 AI 계산 능력의 목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판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삼성의 HBM사는 과거 왕좌로 돌아가는 복귀전이 아닙니다. 미래 공급망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2024년의 질문은 삼성이 왜 밀렸나였습니다. 2026년의 질문은 삼성이 다시 들어왔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릅니다. AI 시대에 누가 전체 시스템을 묶어낼 수 있나? 이 질문으로 바꾸면 젠슨 황의 움직임도 다르게 보입니다. 부스 방문 하나가 아니라 차세대 플랫폼의 공급망을 미리 잠그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칩이 아니라 공급망이 권력이 된 겁니다. 잠깐 멈춰서 이 문장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부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부품이 시스템을 지배합니다. HBM 하나가 GPU 활용률을 바꾸고 전력비를 바꾸고 데이터 센터 수익성을 바꾸고 빅테크의 투자 속도를 바꿉니다. 그러면 그 HBM을 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어떤 고객 맞춤 형태로 공급하느냐가 바로 권력이 됩니다. 이것이 삼성 이야기가 단순한 기업 실적 뉴스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처음에 물었습니다. 젠슨 황이 삼성 부스까지 직접 찾아간 장면. 이게 정말 HBM사 칩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칩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다음 3년에서 5년의 AI 공급망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HBM사 서버용 메모리, SSD,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맞춤형 HBM까지 한 회사가 어디까지 묶어줄 수 있는지 본 겁니다. 이 장면을 단순한 이벤트 사진으로 보면 놓칩니다. 그건 악수 장면이 아니라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미 다음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HBM4 이후 HBM4E 그리고 고객별 커스텀 HBM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언급됩니다. HBM4E는 속도와 대역폭을 한 번 더 끌어올리는 단계로 설명되고 2027년 베라루빈 울트라 같은 차세대 플랫폼과 맞물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커스텀 HBM입니다. 고객별로 다른 설계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단순 납품 관계가 아니라 공동 설계 관계가 됩니다. 엔비디아용, 구글용, 다른 빅테크용 메모리가 따로 최적화되는 구조가 열리는 겁니다. 커스텀 HBM이 무서운 이유는 갈아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범용 제품은 가격이 싸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시스템에 맞춰 설계된 메모리는 다릅니다. 한번 GPU, CPU, 소프트웨어, 전력 설계, 냉각 구조와 맞물리면 공급사를 바꾸는 순간 전체 검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건 부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집의 배관을 뜯는 일입니다. 싸다고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HBM사는 문을 여는 카드이고 커스텀 HBM은 그 문 안쪽에서 고객을 붙잡는 카드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2028년 이후 생산 능력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찍어낼 공장이 없으면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AI 시장의 시간표는 잔인합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은 매년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빅테크들은 분기마다 투자 계획을 조정합니다. 여기서 납기가 밀리면 다음의 자라자가 아니라 바로 경쟁사에게 물량이 갑니다. 반도체에서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수율이고 수율만큼 중요한 것이 출하량입니다. 발표는 하루면 하지만 신뢰는 분기마다 쌓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국의 전략적 위치로 넓혀보겠습니다. AI 패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와 빅테크를 앞세우고 중국은 자체 칩과 데이터 센터를 키우려 합니다. 대만은 파운드리의 핵심을 쥐고 있고 일본은 소재와 장비, 패키징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한국은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병목을 쥐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위치가 아닙니다. GPU가 왕이라면 HBM은 왕이 숨쉬는 산소통입니다. 산소통이 부족하면 왕도 오래 못 버팁니다. 물론 이 위치는 기회이면서 위험입니다. 한국 기업이 AI 공급망의 핵심으로 올라갈수록 미국의 압력도 커집니다. 중국 시장과의 관계도 더 어려워집니다. 일본의 소재 장비 네트워크와도 계속 맞물려야 합니다. 대만 TSMC와의 협력과 경쟁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HBM사는 기술 뉴스이면서 외교 뉴스이고 산업 뉴스이면서 안보 뉴스입니다. 한국이 메모리를 잘 만든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메모리가 어느 플랫폼에 들어가고 어느 나라의 전략과 묶이며 어느 고객의 로드맵에 잠기는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맞았습니다. 왜 한 기업의 HBM 발표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왜 엔비디아 CEO의 부스 방문이 이렇게 크게 해석되는지 그 이유는 이게 단순 홍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병목은 데이터 이동이고 그 병목을 푸는 부품은 HBM이고 그 HBM을 시스템 단위로 묶어낼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 셋이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 삼성의 HBM사는 단순 제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삼성 만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판에서 자만은 바로 똥볼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고객 신뢰를 갖고 있고 마이크론은 미국 공급망 정치의 뒷바람을 받을 수 있고 TSMC는 여전히 세계 파운드리의 기준입니다. 삼성은 양산 타이틀을 손에 넣었지만 앞으로는 수율과 출하량과 장기 계약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 번의 반격은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시장은 박수보다 물량을 믿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감동보다 납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의 HBM사 출하량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가. 둘째, 엔비디아 외의 빅테크 고객들이
삼성의 커스텀 HBM을 얼마나 채택하는가. 셋째, HBM4E와 그 다음 세대에서 삼성의 통합 구조가 계속 속도 우위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삼성의 반격은 일회성 뉴스가 아니라 구조 변화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삐끗하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멋진 보도 자료로 남고 시장은 다시 냉정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한 기업의 부활 드라마가 아닙니다. 2024년 엔비디아 문턱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던 회사가 2026년에는 차세대 AI 플랫폼의 핵심 공급사로 다시 호명되는 과정입니다. 표면은 삼성의 반격입니다. 동기는 엔비디아의 공급망 잠금입니다. 결과는 한국 메모리 산업의 전략적 위상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처음 장면이 다르게 보입니다. 젠슨 황희 부스에 간 장면은 팬 서비스가 아니라 확인 절차였습니다. 이 회사가 다음 AI 인프라를 같이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공개 신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HBM4E, 커스텀 HBM, 베라루빈 울트라, 평택 라인 같은 단어가 뉴스에 나올 때 그냥 기술용어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 단어들은 전부 같은 문장의 일부입니다. 누가 AI 데이터 센터의 속도와 전력과 납기와 책임 소재를 묶어낼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이 향후 몇 년 한국 반도체의 위치를 정할 겁니다. 삼성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안쪽에는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계산까지 같이 서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HBM사가 삼성의 귀환을 알렸다면 HBM4E와 커스텀 HBM은 그 귀환이 일시적 반등인지 아니면 AI 공급망의 재편인지 가를 겁니다. 오늘 장면을 단순히 젠슨 황이 삼성에 줄 섰다로 기억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더 정확히는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시대의 병목을 보고 있고 삼성은 그 병목을 풀 수 있는 몇 안 되는 열쇠 중 하나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한국 손에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더 큰 압력과 더 큰 기회를 동시에 부를 겁니다.